결혼 18년 차. 숫자만큼 무거운 시간이 우리 사이에 쌓여 있었다. 아침마다 지은이 차려주는 식사는 습관처럼 이어졌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니, 사라졌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른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지은은 이미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주말에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서진아, 오늘 저녁에 동창회 있어서 늦을 거야. 아침을 먹으며 지은이 무심코 던진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들어 동창회가 부쩍 많아졌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대답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나아질 것도 없으니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넘기며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지은은 한 번 더 말을 걸려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무기력하게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나의 일상 같았다.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핸드폰을 열어 메신저를 확인했다. 이전에 잠시 연락하던 박소영에게서 새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서진 씨,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생각나서요. 손가락이 잠시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다. 지은과 소원해진 관계는 벌써 몇 년째였고 그동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딱히 불륜까지는 아니었지만 다른 여성에게 마음의 위안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를 정리했다. 소영과도 반년 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답장을 보내고 바로 후회했다. 왜 대답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지은과의 관계가 너무 메말라서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가 간절했던 것이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어두웠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역시 지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보다. 냉장고를 열어 도시락을 데워 먹으며 텅 빈 집을 둘러보았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다. 시도는 많이 했지만 여러 이유로 가질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우리 둘만 있으면 되라고 서로를 위로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우리 사이의 깊은 골짜기가 되어버렸다. 밤 11시 지은의 귀가 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듯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불규칙했다. 침실에 누워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정말 동창회였을까? 서진아, 자. 방문을 열고 지은이 들어왔다.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지은은 잠시 서 있다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방에서 잤다. 처음에는 내 코골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지은이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커피 마실래? 예상치 못한 다정함에 잠시 멈칫했다. 응, 그럴게. 지은이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무언가 달라 보였다. 오랜만에 화장을 진하게 했고 새 원피스도 입고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회사는 어때? 요즘 많이 바쁘지? 지은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의아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그래. 늘 비슷해. 그러려나. 지은이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 우리 오랜만에 주말에 어디 갈까? 바람 쐬러. 갑자기 왜? 그냥 너무 오랫동안 각자 살았잖아. 다시 시작해볼까 해서. 이상했다. 지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다. 어쩌면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래, 좋아.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보이는 주말 여행이 계획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지은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주말 여행은 의외로 즐거웠다.
강원도의 작은 펜션에서 하루를 보내며 오랜만에 지은과 대화를 나눴다.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지은은 평소와 달리 활기찼고 내 이야기에 웃음도 지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은 분명했다. 서진아, 요즘 많이 생각했어. 저녁 식사 후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중 지은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해. 예상치 못한 사과에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지은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인지.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제대로. 그날 밤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아침마다 정성스레 차려진 식사와 출근길에 건네는 다정한 인사. 퇴근 후에는 함께 TV를 보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다. 지은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달라진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소영과의 메시지를 알게 된 걸까? 하지만 그건 단순한 안부 인사에 불과했고 나는 그 이후로 더 연락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지은이 흥분된 표정으로 화장실에서 나왔다. 서진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임신이라고? 우리는 10년 넘게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나이 43세 갑자기 임신이라니? 정말? 어떻게?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안겼다. 기적이지.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한 게 하늘에 닿은 걸까? 혼란스러웠다. 물론 기쁘기도 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자주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번밖에 없었다. 그것도 한 달도 채 안 된 일이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지. 지은은 신이 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당장 예약할게. 지은이 전화를 걸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사이 나는 달력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진 날부터 계산해보니 임신 테스트기에 반응이 나올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최소 3주 정도는 지나야 하는데 우리는 고작 2주 전이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무언가 맞지 않았다. 지은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지금의 임신 소식까지. 혹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병원에 동행하기로 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 후 임신 5주차라고 했다. 5주? 계산이 맞지 않았다.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건 기껏해야 2주 전이었다. 그 전에는 서로 거의 접촉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묵직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운전대를 꽉 쥐고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아이일까? 의사 선생님이 임신 5주라고 했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은은 잠시 굳은 채로 있다가 간신히 대답했다. 응,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말끝을 흐렸다. 거짓말이었다. 여행 전에 우리는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관계는 더더욱 없었다. 지은아, 정말 내 아이가 맞아? 차가 빨간 신호에 멈췄을 때 물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연하지. 우리 아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음 날은 일부러 회사에 조퇴를 냈다. 지은이 병원에 간다고 나간 틈을 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로 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제는 불가피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먼저 지은의 서랍장부터 살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평범한 옷들과 소소한 생활용품뿐이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 평소에는 잘 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영수증과 메모, 사진들이 있었다.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숙박비였다. 날짜는 한 달 전 지은이 동창회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 메모에는 5시, 늦지 마라고 적혀 있었고 이니셜 JH가 쓰여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아래에는 외국 번호로 걸려온 통화 기록이 인쇄되어 있었다. 지은의 휴대폰 번호였고 외국식 표기법으로 적힌 이름은 6-5였다. 정호?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지은의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화장대로 옮겨가 서랍을 열었다. 화장품과 액세서리 사이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해외에서 온 듯한 편지가 있었다. 지은에게 곧 돌아갈게. 모든 준비가 끝났어. 기다려줘. 편지에는 날짜가 없었지만 종이가 구겨진 흔적으로 보아 꽤 오래된 것 같았다. 누구의 편지일까? 지은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건가? 마지막으로 지은의 노트북을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운 좋게도 자동 로그인 기능이 켜져 있었다. 이메일부터 확인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하나의 주소가 눈에 띄었다. 메일 내용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은아, 한국에 돌아왔어. 10년 만이네. 아직도 날 생각하고 있을까? 만나서 얘기하자. 답장도 있었다. 정호야,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내 상황이 복잡해. 만나면 모든 걸 설명할게. 연속된 이메일들. 그들이 만나기 시작했다는 내용. 관계가 깊어졌다는 고백. 그리고 마지막 이메일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진이에게 말해야 할까? 라는 지은의 질문이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은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오래전 사업 관련해서 상담받았던 박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님, 김서진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친자 확인 관련 문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발견한 증거들을 사진으로 모두 찍어두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다. 지은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저녁 무렵 지은이 돌아왔다.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중에도 지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눈을 마주치면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날 것 같았다. 서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은의 물음에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가 태아가 건강하대. 우리 정말 행복하겠지? 그 말에 손에 든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다. 행복? 이 상황에서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래, 좋은 소식이네. 침실에 돌아와 다시 한번 발견한 증거들을 곱씹었다. 정호라는 남자, 외국에서 돌아왔다고? 지은의 과거 중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걸까? 아니면 최근에 만난 사람일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박 변호사를 만났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은의 갑작스러운 변화, 의심스러운 임신, 발견한 증거들까지.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에 깊게 들었다. 친자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태아의 경우
양수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 이유 없이는 위험할 수 있어요. 출생 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부인분과 대화할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지은의 과거, 특히 정호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야 했다. 학창 시절 친구였을까?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다른 관계?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지은의 절친한 친구 미라. 그녀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라는 지은의 대학 동창으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했다.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미라 씨? 서진입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에 관한 일이에요. 다음 날 점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미라를 만났다.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이네요, 서진 씨. 지은이는 잘 지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지은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혹시 정호라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알고 있구나. 바로 알아차렸다. 정호요? 아, 최정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최정호. 누굽니까? 미라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했다. 지은이가 서진 씨에게 말하지 않았나 보네요. 무엇을?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호는 지은이의 첫사랑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만났어요. 지은이가 서진 씨를 만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사귀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정호는 유학을 떠났어요. 미국으로. 지은이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연락이 끊겼죠. 지은이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첫사랑. 하지만 18년 전 일이다. 왜 지금 다시? 그런데 최근에 정호가 한국에 돌아왔다면서요? 미라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사실인가요? 미라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 2달 전에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정호가 계속 만나자고 연락했거든요. 그래서 만났나요? 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서진 씨, 저도 이런 말하기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네, 만났어요. 지은이가 저한테 고민을 많이 털어놨거든요. 정호가 여전히 지은이를 사랑한다고 함께 떠나자고 했대요. 머리가 어지러웠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은의 갑작스러운 변화, 의심스러운 임신, 그리고 그 남자. 그럼 지은이는 어떻게 했죠? 미라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 만나다 보니 미안해요, 서진 씨. 더 이상은 말하기 어려워요. 더 들을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지은은 옛 연인과 바람을 피웠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이려 한 것이다. 임신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미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네, 5주차라고 하더군요. 미라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도 충격받은 것 같았다.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최근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던 게 이런 이유였던 거군요. 미라와의 대화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은의 첫사랑이 돌아왔고 그들이 다시 만났다. 그리고 지금 지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마도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났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미소, 다정한 말투, 모든 것이 오늘은 일찍 왔네. 피곤해 보여. 괜찮아?
지은의 관심 어린 물음에 마음이 더 아팠다. 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걸까?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걸까?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식탁에 앉아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지은은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곧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목을 가다듬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냥 알고 있다고 말해버릴까? 아니면 천천히 접근할까? 내 뱃속의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아? 질문이 던져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연히 당신 아이지. 목소리는 강한 어조였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지은은 언제나 거짓말할 때면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 그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다. 지은아, 나한테 솔직해져. 최정호에 대해 알고 있어. 그 이름을 말하자마자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숨겨왔다는 거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진아, 내가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정호는 그냥 뭐, 얘 대인? 지금은 뭐지? 아이의 아버지? 마지막 말에 지은이 흠칫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한 임신 주수를 적은 메모도. 의사는 임신 5주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가 관계를 가진 건 겨우 2주 전이야. 설명해 줄래? 지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침묵이 흘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8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이럴 수 있다니. 언제부터였어? 지은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정호가 2달 전에 돌아왔어.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그가 계속 연락해왔고 나도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다정하게 굴었던 거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당신에게 죄책감이 들었어.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계속 울 뿐이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려고 해. 지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뭐라고? 태어나면 바로 검사할 거야. 결과가 나오면 모든 걸 끝낼 거야. 서진아, 제발. 이렇게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분노가 차올랐다. 다시 시작?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내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 했잖아. 지은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이었다. 당장 짐을 싸. 오늘부터 내 방에서 자. 그리고 앞으로는 말 그대로 동거인으로만 지내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지은은 애원하듯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뿌리쳤다.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제발 마지막 기회를 줘. 정호와는 이미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이미 늦었어. 넌 이미 선택했잖아. 그 선택에 책임을 져.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지은은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거리를 뒀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지은의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였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친자 확인을 위한 모든 준비도 마쳤다. 박 변호사는 이혼 절차도 미리 알아봐 두었다. 결과에 따라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른 어느 밤 지은이 진통을 호소했다.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지은의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 긴 시간 후 의사가 나와 소식을 전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감사 인사를 건넨 후 아이를 보러 병실로 향했다. 지은은 지쳐 보였지만 아이를 안고 행복해 보였다.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들까? 서진아 봐. 우리 아들이야. 지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아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솔직히 누구를 닮았는지 구분하기는 힘들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모두 비슷해 보이니까. 지은아, 검사는 내일 진행할 거야.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꼭 해야 해? 우리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보는 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해.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병원 측에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했다.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로 진행되는 검사였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기다리는 3일은 지옥 같았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하는 작은 희망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검사실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다. 친자 확인 결과 불일치.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나 보다. 그 작은 아이가 내 혈육이었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결과 나왔어. 집에서 이야기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더 이상의 거짓과 기만은 필요 없었다. 거실에서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지은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결과는 뭐래? 천천히 대답했다. 너도 알고 있잖아. 내 아이가 아니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18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정호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혼란스러웠어. 옛 감정이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그게 이런 짓을 정당화할 수 있어? 박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모든 절차를 논의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와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했다. 서진 씨, 법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인의 불륜 증거가 확실하고 아이의 친자 관계도 부정됐으니까요.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귀하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으니 양육의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부인과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겠죠.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지은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눈물로 호소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믿음이 무너진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진아, 제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정호는 이미 연락도 안 해. 이제 우리 둘이서 아이를 키우자. 내 아이가 아닌데 왜 내가 키워야 해?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 첫 재판일 법정에 들어서니 긴장감이 몰려왔다. 지은은 침통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우리의 1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한편으로는 슬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됐다. 내가 준비한 증거들은 모두 인정됐고 지은의 불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장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검토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피고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울고 있었다. 변호사가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녀는 고개만 젓고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호였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은에게 다가갔다.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정호는 눈치를 채고 내게 다가왔다. 서진 씨,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니 그 결과도 감당하세요. 뒤돌아 걸어 나왔다.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하지만 지은이 울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더 이상 돌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다. 정호는 모든 책임을 인정했고 합의금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받아들였다. 금전적 배상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고 싶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지은이 달려와 내 앞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서진아,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우리 18년 동안 쌓은 추억은? 그 모든 시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끝낸 거야, 지은아. 내가 아니라. 그래도 아이는 어떻게?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해. 그 아이의 아빠는 정호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지은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계속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다. 일어나.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렇게 법정에서의 모든 절차가 끝났다. 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1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렸다. 이혼 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의 집은 팔아서 분할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일상이 낯설었다. 지은과 함께한 18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물었다. 서진아, 후회 안 해?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했는데. 술잔을 비우며 대답했다. 아니, 후회는 없어. 다만 허무할 뿐이지. 내 인생의 18년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으니까. 그래도 이젠 자유롭잖아. 새 출발할 수 있고, 자유. 그래,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그 자유는 너무나 공허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믿는 일도 어려워졌다. 가끔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 사진을 보내거나 안부를 묻는 메시지였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씩 답장을 하게 됐다. 증오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어느 날 지은이 만나자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지은이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는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작고 귀여운 모습이었다.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서진아, 만나줘서 고마워.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우가 미국으로 돌아갔어.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일도 해야 하고. 말을 끊었다.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지은아?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정호는 결국 책임을 지지 않았어.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래도 아이만큼은 무슨 죄가 있겠어. 마음이 복잡했다.
아이를 바라보니 순수한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 아이에겐 아무 잘못이 없었다. 지은아, 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너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진아, 행복하게 살아.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미련하게 그걸 몰랐던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지은과 정호의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분류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정호도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다. 새 아파트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일기장을 꺼내 오랜만에 글을 썼다. 오늘 지은을 만났다. 1년 만의 만남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 입은 모습이었지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아마도 이제 정말 그녀를 용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용서가 아니라 그저 무관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사라졌다. 내 인생의 새 장을 열 준비가 된 것 같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아픈 배신이 가장 큰 해방을 가져다 준다. 지은과의 18년은 내 인생의 한 챕터였다. 이제 그 챕터는 끝났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다. 다시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가끔 사랑이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세울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이번에는 후회 없이